쉽게 얘기해서 부품 소재는 그 중국 기업에게 부품 소재를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부잣집 단넘기보다는 무진장이 힘듭니다. 왜냐? 그 집에 멀쩡한 아들이 있는데 그 멀쩡한 아들 제치고 우리 물건 들이밀면은 그게 중국에서 물건 사겠습니까? 안 사지요. 그럼 중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며느리로 들여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로 들여보내서 성공한 게 현대 자동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어떤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존 산업에 이미 만리장성 쳐져 있는 걸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산업 갖고 오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의 부가가치 사슬 구조 없는 산업부터 시작하자. 세 번째, 이미 동부 지역까지 지역별로 이미 부가가치 사슬 구조가 있고 그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중국은 무진장이 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31개 국가. 우리가 유럽 보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국가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아직 부품 사슬 구조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특히 운 좋게 지금 중국의 중부 지역이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지는 태양 붙잡지 말고 지금 모든 중국의 공장들이 지금 환경이 나빠서 아까 말씀 북경 근방은 아예 공장 할 수 없죠. 느닷없이 와서 야 공장 셧다운해. 근데 어떻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중부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비록 만리장성이지만 쉽게 사다리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중국의 무역 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OEM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무역 방식. OEM과 일반 무역의 차이점은 뭐냐면 OEM은 중국이 브랜드가 없는 거고 일반 무역은 중국이 자기 브랜드로 수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하게 매년 1%씩 가공 무역 방식이 줄고 일반 무역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혀 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변화한 만큼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변화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부 대기업들이 이제 좀 한계 산업에서는 철수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연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종합 중점적인 거는 여전히 한국의 보세 무역과 가공 무역을 합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의 약 66%는 수출용으로 여전히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쟁력이 빨리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공 단계별로 보면 중국의 수출에서 보면 하나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1차 상품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가고 있고 중간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수입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의 대중 수출은 여전히 77.5%가 중간재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국이 요구하는 1차 상품은 아쉽게도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다음 세션에서 우리 홍찬표 단장님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소비재에 중국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도 대중 수출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고 있다는 건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품 소재 전체에서 이제 또 한중일 관계를 한번 종합해 보죠. 아까 우리가 9.2%, 또 일본이 8.2%, 대만이 7.7%로 이제 이렇게 3위가 갈렸는데 부품 소재 전체를 보면 한국이 15.2%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잘 달리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13.5%. 근데 일본은 보면은 2008년에 비해서는 아주 급락하고 있죠. 그렇죠? 수직직하고 있고. 한국은 오히려 늘어나는 분위기고 대만이 줄어들었다가 2011년 이후에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특징입니다. 자,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내수용 부품 소재로 들어왔는데 우리 이제 오늘 결론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수용 부품 소재로 보면은 가공 단계별로 이제 중국 수입 구조와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로 보면 이 그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중간재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대신 1차 상품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석유입니다. 주로 석유. 그렇죠? 그다음에 철광석,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세 가지가 되겠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들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전혀 안 변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76.4%가 대중 수출에서 자본재가 사실 중간재, 부품 소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주요 경쟁을 보면 이제 보시면 일본이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14.8%, 한국이 12.4%, 대만이 8.3%. 이게 이제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술력. 조금 이따 말하는 외자기업하고 합쳐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용 부품 소재에 있어서는 일본에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런 비중도 최근 급감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좀 덜 받는 부분이, 다시 말해서 일본이 유일하게, 오늘 결론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결국 부품 소재 가려면은 원천 기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잘 살아보려면 자기 나름대로 비장의 무기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부품 소재에서는 제가 처음에 썼다시피 연구 개발과 기술 집중력이 부품 소재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독점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1등 외에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이죠. 그다음에 부품 산업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절대적 비교율을 갖고 있고 전자부품, 그다음에 이제 이 방송통신은 사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부품. 이 세 개를 가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우리하고 완전히 틀려 있죠. 전자부품, 또 영상음향기기, 이게 이제 막 카메라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정밀기기 이쪽. 그다음에 대만은 이게 마그네틱, 광학 매체에서 또 반도체에서 이렇게 서로 상계국이 알게 모르게 시장 분할을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사실 이 상계국은 중국 시장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이미 세계 시장을 상대로 이미 국제 분업을 해왔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국제 분업에서 시장을 나눠먹기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부품 소재를 수입하는 것은 전부 외자기업 기업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 한국계 기업이 중국에 투자해서 한국계 부품 소재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중이 낮을수록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조금 더 수치들이 낮은 게 오히려 중국계 기업이 지금 자연스럽게 수입하는 그런 비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전체가 13.8%를 이제 외자 기업이 수입하니까 사실은 26% 정도를 중국계 기업이 수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20%만 중국계 기업이 수입하는 거고, 뭐 일본 이렇게 보면은 실력이 높을수록 왜 중국계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서 수입해 온다는 겁니다. 중국계 기업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중국 본사가 지분주의에서 같이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 딱 이겁니다. 이제는 투자 시대는 끝났다. 내수 시장 가려면 지분 제외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진출 지역 다변화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정저우나 우한, 창사 이런 중국 중구 지역의 동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기업이 가장 곤란한 거는 그 지역에 부품 사슬 구조가 없다는 거죠. 이걸 같이 만들어 채워주면은 거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장벽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도 부품 소재 입찰할 때 다 전자상거래로 합니다. 투명화지면서 바로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도 중국의 입찰에 맞춰서 우리 중국어 그 어떤 정보를 홈페이지화해서 중국어하고, 또 중국의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먼저 좀 받아놓고요. 특히 특허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받아놓아야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급적 자주 중국에 가셔서 중국의 그런 세미나나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만나보라는 겁니다. 많이 만나서 어쨌든 우리는 중소기업은 중국에 딱 한 발 사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발 실패하면 그냥 철수해 오는 거죠. 이 이하 자료는 제가 이제 한국과 중국의 부품 소재 산업들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코트라 홍창표 중국사업단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발표 주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소비재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제 11월 제 18기 3중 전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제 중국 언론에서 뭐 개혁 개방 2.0 시대의 서막을 올렸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연 이제 명불허전 여러 가지 많은 개혁 개방 조치가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개방 분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해가지고 개방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이러한 이제 그 FTG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산업 그리고 이제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개혁 개방에 대한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광저우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내륙 지방까지 이러한 이제 자유무역 시범구에 이제 설립을 신청을 하고 이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이 이제 계속 확대가 되면은 앞으로 서비스업하고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폭의 변화와 이제 그 어떤 개혁 작업이 이제 잇따라 이럴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시장 중심의 어떤 변화입니다. 보시면은 산업 구조를 이제 고도화시키고 이제 공정 경제 그동안 이제 어떤 뭐 계획 경제 시스템 하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조리와 어떤 그 불합리한 부분 그리고 이제 불공정 경쟁이 상당히 이제 심화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바로잡겠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모든 어떤 기능이라든지 시스템을 어떤 그 가격, 그 시장의 어떤 기능에 맡겨가지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분배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중국 경제의 어떤 발전은 이제 기존의 이제 국부 중심의 어떤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 질적인 성장, 그 민부 중심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제 경제 성장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세 가지 부분을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회 이제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게 어떤 또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이 될 것이냐. 이 보시면은 서비스 쪽으로 해가지고 개방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됩니다. 기존의 어떤 그 뭐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방이 많이 이제 그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민생 그 민부 중심의 정책을 해가지고 또 이제 많은 또 소비자 쪽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기회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보다 더 많은 어떤 부품, 소재, 자본재 쪽으로 해가지고 또 수입 수요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산화 제한 정책 이제 완화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물론 그 어떤 그 전면적으로 뭐 시행이 되지는 않고 있고 어떤 지방 정부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엔젤 산업 쪽이 또 이제 파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신도시화 저는 사실 올해 그 경제 정책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또 화두로 이제 신도시화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신도시화 정책을 이제 시행을 이제 하면서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기업이 또 중국의 어떤 그 도시화 정책에서 또 이제 발생되는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기회가 또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뭐 스모그 관련 환경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 경제에 관련 키워드로 이제 차이나를 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이게 나중에 그 다른데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실 때도 어떤 키워드로 이제 말씀하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이제 그될 것인데 먼저 이제 그 소비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그 내수 중심의 이제 성장 정책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소비 활성화 정책이 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먼 민생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민생 개선을 위한 부분 그리고 호구제 개혁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 그리고 이제 어떤 국유 기업의 어떤 개혁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있고요. 다음 이제 뉴시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신도시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셀러레이션 이제 FTA 체결을 이제 강화하겠다. 이 뭐 중심에 저희 또 한국이 또 있는 상황이고 내륙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방이라든지 또 생태 문명, 이제 환경 부분을 또 중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국 시장 진출의 어떤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 요인인데 뭐 다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 이제 소비 시장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득 증대인데 현재 중국 전체적으로 뭐 인구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1인당 GDP로 이제 따지면은 뭐 아직까지 그 6,000불 이제 만 불이 채 안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중국의 이제 그 주 도시별로 해가지고 1인당 GDP가 만 불을 상회하는 이제 그 1만 달러 이제 GDP 클럽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보시면 안 되겠죠. 일단 그 중국의 2, 3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좀 진출을 이제 원한다고 할 때 이러한 이제 그 2, 3선 도시 이제 그 주요 이제 성의 거점 도시별로 해가지고 1인당 GDP가 만 달러 이상 되는 도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에 이제 상주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데 이제 상하이의 1인당 GDP가 13,000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 요인입니다. 뭐 상당히 이제 기회 요인도 많지만 리스크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 경쟁이 상당히 이제 심화되고 있죠.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주요 경쟁국들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다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과 기업들도 다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다 그 먹기 위해서 이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시 부분입니다. 관시의 이중성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중국 시장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관시다. 어느 관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성패에 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과정에서 성공하는 기업들도 계시고 또 실패하는 기업들도 많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반부패 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어떤 관시의 어떤 영향력은 이제 갈수록 약화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법 정도 경영이 우선이다. 이제 관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뜨는 상품 해가지고 첫 번째 이마켓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소비재 수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스모그 이제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스모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뜨는 산업이 뭘까요? 저는 이제 전자상거래 쪽을 이제 주목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2002년 2003년도에 이제 베이징에 이제 근무를 할 때 그때 2003년도 초에 이제 사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2003년도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사람들이 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스모그가 마찬가지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마찬가지로 집에서 버튼으로 이제 클릭해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엔젤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뭐 두 가지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이 이제 고령화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삼중전에서 나왔던 부분이 이제 그 퇴직 연령의 이제 연장입니다. 그 기존에 이제 중국의 그 퇴직 연령이 앞으로 이제 5년씩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여자 같은 경우는 55세 이렇게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 이제 어떤 고령층 어떤 그 어르신의 어떤 그 구매 파워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런 쪽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엔젤이네요. 엔젤 쪽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제품이 이제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뷰티 쪽은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상당히 이제 많이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한류에 더 드라마적인 부분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그 뭐 별그대 이제 드라마 일풍으로 내 가지고 중국의 바이두에 검색을 이제 해보면은 뭐 이게 전지현, 뭐 이게 김수현이 이제 착용하는 의상, 뭐 액세서리, 먹는 거, 뭐 가는 장소 다 리스트가 쭉 뜰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그 어떤 한국의 이제 화장품 소비가 이제 연관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드라마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어떤 여자들이 자기 남자친구, 애인, 남편에게 이제 좀 더 꽃미남으로 해가지고 좀 가꿔주고 싶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남자용 화장품도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메이드 포 차이나 이 전략은 중국을 기존의 어떤 공장으로 보는 이제 접근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었는데 이제 중국을 어떤 내수 소비 시장으로 보고 이제 접근하자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애플 아이폰입니다. 이 아이폰이 이제 물론 그 중국에서는 뭐 삼성하고 이제 그 중국 휴대폰 업계에 밀려가지고 어떤 시장 점유율의 순위는 이제 세계 시장하고 이제 비교할 바 못 됩니다만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상당한 어떤 그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실 어떤 타격을 입는 부분은 이제 그 삼성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중국 사람이 그 좋아하는 색깔 이제 골드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왔고 물론 갤럭시도 이번에 이제 골드 버전이 나왔습니다만은 플러스 이제 아이폰이 이제 중국 최대 이제 이동 통신 업체인 차이나 모바일하고 이제 손을 잡고 하면서 상당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중국이 이제 중국 시장용 물론 5C는 이제 실패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 상당히 어떤 그 소비에 있어 가지고 현실 소비가 이제 강하죠. 자기 이제 과시형이 강하고 굳이 어떤 그 자기가 아이폰을 소비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을 소비할 수 있다. 이제 부를 과시하는 측면인데 이제 5S가 아닌 5C는 구매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간과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제품의 양극화가 나타난 거고. 다음에 이제 메이드 포 차이니즈인데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사람 특화형 제품을 이제 만들자 이제 그런 게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중국이 이제 말띠해죠. 이제 말띠해 맞아가지고 이제 버드와이저의 그 예전 광고 모델이 이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개척 시대 마차를 끌던 이제 말을 이제 말띠를 맞아가지고 중국에 이제 보내가지고 중국의 50대 도시를 돌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이제 버드와이저.
요 이제 신발은 이제 나이키인데 이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중국 사람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해서 이제 말의 갈기 모양을 형상화한 이제 중국 사람 이제 특화형 이제 모델을 신제품을 이제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의 이제 뭐 이제 요시 업체인데 이제 텍사스 필드라고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이제 닭튀김하고 뭐 옥수수 튀김 요 부분을 이제 넣어가지고 또 이제 중국 사람 한국에 없는 그 중국 매장 특화형 또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뭐 별그대에서도 요즘 그 치맥이 나오면서 요즘 중국에 진출한 우리 그 저기 치킨 업계에서 대박이 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틈새 시장을 이제 파고드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는 중국 푸단대학교 아주경제연구센터 위안탕진 주임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去年，也就是习李政权执政1年的时间里面，那么中国呢，其实正在发生一个翻天覆地的变化。这个变化，敏锐的人已经捕捉到。那么，其实我们不仅知道，就是说我从去年开始接触亚洲的一系列的企业，还有政府的来访的人员中，能够感觉到，就是有很多比较敏锐的已经意识到中国的改革将会带来一个非常大的一个转机。这个转机不仅仅是对中国，而且是对亚洲整个区域。那么今天我的题目呢是讲的是上海自贸区，它的一个真实含义。在2001年，也就是中国加入 WTO 之后，整个世界经济格局发生了一个非常大的变化。这个变化就是亚洲形成了一个全球的生产基地。那么日本跟韩国这样跑在前面的国家呢，提供一些零部件，我们刚才李先生的报告中已经提出来。那么中国作为一个生产加工的方式，嵌入到全球分工的价值链中。也就是从2001年开始，2001年开始到08年，对于亚洲整个地区来说都是一个经济增长的蜜月期。特别的中国，它的一跃而成为最大的出口额是最大的一个国家。那么在这个10年中呢，韩国跟中国通过零部件的交易，也形成了非常紧密的一个经济联合体。但是08年的时候呢，发生了我们知道一个金融危机。这个金融危机呢，冲击了3年之后，我们发现有一个新的变化，也就是各个发达国家的一个保护主义的抬头。表面上看是一个保护主义的抬头，实际上我们知道是01年到08年这种国际分工模式，让发达国家以金融为主的运营模式，以亚洲和新兴国家以实体制造业生产的模式之间发生了一个冲突。我们知道，关于就是上海自贸区挂牌，从去年9月30号成立之后，日本企业就非常的热衷关注一系列的中国改革的一些细则，在他们的一些对包括他们政府主导的，还有一些企业主导的这个介绍中国改革这个政策制度的一些演讲会，它的门票已经高达1张票能卖1万日元，1万人民币，就相当于15万日元，所以非常的热。那么我自己呢，也在日本做过对企业做过一些宣讲，那么企业家的反应是非常的热烈，非常的热烈。所以这个呢，就是我们在讲，就是目前的一个分工模式，也就是说，亚洲、韩国和中国在未来的经济增长，那么出口对欧美出口还依然是一个主要的拉动作用。我们曾经测过一个测算，也就是当美国的对亚洲的需求下降1%的时候，我们可以看到各个国家，亚洲的各个国家所受到的经济的冲击都是负面的。那当然，其中以中国和这个日本，那么韩国为主，对吧？台湾呢，还有菲律宾的，基本上都会受到一个很大的打击。所以，因此在下一步的这个要维持中国经济增长的，那么中国的政府已经是非常的清晰，必须维持积极的参与国际分工和国际规则制定这么一个
状态。那么在这样的背景下呢，我们知道刚刚也提到过，中国国内的经济本身存在有这样那样的一些问题，那么这些问题的改革和推进都需要一定的时间周期。那么不管怎么样，就是目前在中国的政府之间已经形成了一个基本的，就是我们知道它是一致的一个努力的方向，也就是说，对国内它要去解决国内制度缺失的一些问题。第二个，那么它的焦点主要是所在国有企业、外资、民营企业之间的一个不平等，因为以前在中国投资的中小韩国的中小企业，它享受到中国的外资优惠政策。那外资优惠政策呢，从07年开始逐步取消，也就是对外资的税等等之类的优惠的都被取消掉了。那么这样的话呢，就是随着中国这个成本上升的压力，那么韩国的企业呢，在中国的日子也非常难过。那么为了突破这样的一个困境，那么中国呢，也就是习李政权在它的第2年呢，就开始推出了它的一个改革的方案。那么改革的整体框架呢，从三中全会的整个就是报告全文呢，能够读到它的一个核心的问题。那么它首先锁定的是一个发展与转型，前面的几位演讲嘉宾也就谈到过，是转型经济增长转型。那么第二个呢，是这个是应该是去年到今年中国政府做的最关键的问题，也就是政府跟市场的关系。话说起来非常简单，由市场决定资源分配，但是后面涉及到的政府相关的一系列的利益冲突是非常的剧烈的。那么这个是我们讲的它的3个，第3个是解决公平与正义的问题，公平与正义的问题。那么其中对于它的一个核心内容，我们按照10个主要的看，一个是保护私有产权，然后第2个是改革国有企业。那么这届政府有个最大的特点是说的少，做得多。在三中全会全文公报里，对国有企业的改革的描述非常少，但是他对中国石化、石油化工这一系列的垄断企业的改革的力度和这个速度是非常快的，引人注意的。那么还有一个是企业登记制度和民间资本的市场准入。那么这个呢，是以国内企业和国内制度环境为中心，围绕中心来做的。但是呢，我们等一会儿会看对韩国企业意味着什么，那么在所有的这些改革的总方案中间，有一个必须关注的，就是它的未来的目标是什么？它的未来的目标就是现在上海自贸区提出的一系列的改革框架。这个框架有几条，我们知道它的核心内容也就是对国内的整体改革提供一个示范作用。而对国外呢，他要尽量的去对国外的规则进行接轨，这就是上海自贸区的一个核心任务和一个目标。也就是说，上海自贸区虽然就是它只有28点几平方公里，28.78平方公里，仅仅是上海市的200多分之一，毫无意义。很多人说毫无意义，但其实我们知道，刚才讲的，它的目的是一个实验。所以它要勾画出的是未来中国经济一个规则的蓝图。这个规则包括我们讲的是制度，还有国际秩序。未来的话，我们知道上海打造这个自贸区，它有一个航运的一个中心，也就是它有一个大小洋山港，有非常大的对于这个海洋运输以及由海洋转接中国内陆运输的一个拨接的一个功能。那么这个呢，韩国企业应该说是非常有机会。那么我的演讲就到此结束，谢谢各位。